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시게이트에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균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데이터는 계속 점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여기 참여한 모든 업체들이 그 늘어가는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게이트는 가장 근본적인 저장하는 단계 관점에서 볼 때 그럼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저장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더 색다른 관점으로 한번 좀 소개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온라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저장 매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드 드라이브죠. 하드 드라이브는 한 60년 정도 넘게 온라인 데이터를 저장을 해오는 아주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저장 장치입니다. 그 옆에는 낸드 플래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기술이 발달을 함에 따라서 이제는 뭐 이제 최근 근대에 와서는 이제 데이터를 더 빠른 응답 속도로 이제 액세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저장 매체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뭐 빠른 성능의 이런 입출력을 요구하는 데이터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SSD에 저장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럼 이쯤 됐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게 되겠죠. SSD 가격이 지금보다 더 저렴해지면, 더 저렴해지고 더 커지면 그때는 하드 드라이브 시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궁금증 내지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었어요. 제가 지난 저희 경력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이제 백업 쪽에서 이제 오래 일을 했었는데, 스토리지텍에서도 에딕에서도 퀀텀에서도 하드 드라이브 가격이 이렇게 저렴해지고 있는데 이제 그럼 테이프는 끝난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테이프 드라이브 어떻습니까? 좀 전에 키노트에서 들으셨다시피 여전히 테이프 드라이브는 그 위치가 건재하고 그 나름의 쓰임이 있고 확고한 그런 어떤 용도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응답 속도가 되게 빠르게 필요한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예컨대 뭐 온라인성 트랜잭션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AI용 분석 데이터, VDI나 VM에서 이렇게 액세스를 하게 되는 그런 OS 데이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빠른 플래시 미디어 저장이 되면 아주 좋을 거예요. 그런데 큰 용량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플래시로 대응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드 드라이브는 기계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약간 장애의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용량 관점에서 볼 적에는 여전히 아주 매력적이고 강력한 그런 저장 장치예요. 하드 드라이브에서 용량을 높이려고 한다 그러면 이 디스크 한 장에 들어가는 저장 밀도를 높이는 식으로, 아니면 그 디스크를 여러 층 쌓는 식으로 이제 용량을 증설합니다. 반면에 그 SSD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증설하려고 그러면 셀 하나에 저장되는 그 비트의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용량을 늘려가죠. 예컨대 물잔이 하나가 있는데 이 물잔에 물을 절반만 채워서 절반보다 안 될 거냐 넘길 거냐는 식으로 1비트를 저장을 하다가 이제는 4분의 1로 나눠서 이 물을 이제 25% 찾느냐, 50% 찾느냐, 75% 찾느냐, 100% 찾느냐, 이 네 가지로 하게 됐죠. 그러다 이제 3비트 저장하는 이제 TLC가 와서는 이거를 더 많은 단계로 8단계로 나누고, 지금은 이제 32단계로 나눠서 이제 이걸 관리하게 됐어요. 이걸 떠나서 또 이거 층을 여러 개 쌓는 3D 낸드 기술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SSD의 저장 밀도를 되게 높이게 되면 용량은 많이 늘어나는 이런 반면 한 가지 또 잃게 되는 거가 있어요. 바로 SSD의 내구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SSD는 내구성이 정해져 있어요. 아까 그 절반만 나눠서 이제 1비트를 저장하던 시절에는 한 10만 번 정도 지울 수 있는 그런 수명이 있었는데, 2비트를 저장하는 순간 그게 10,000번으로 줄어들었고, 3비트를 저장하는 순간 그게 이제는 뭐 1000번대로 떨어졌어요. 앞으로 뭐 QLC라던가 아니면은 뭐 펜타, PLC 같은 것들, 그 이후의 것들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나오고 나면 늘어나는 용량만큼 수명은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SSD를 제조하는 그런 업체들은 그 수명을 또 감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용량의 그런 또 다른 방안을 거기다 탑재를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SSD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역시 그 용량의 반배에서 수명으로 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름의 고민이 생기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차지하고서 나서라도 더 빠른 응답 속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SSD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될 게 맞지만, 용량으로 그걸 대응해야 되는 그런 많은 환경들, 이런 경우에는 역시 하드 드라이브가 그 어떤 저장소의 위치를 아주 크게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하드 드라이브 제조사이다 만큼 하드 드라이브에 대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하드 드라이브는 뚜껑을 뜯어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디스크를 여러 장 쌓여 있고 거기에 이제 하드 드라이브 헤드가 이제 액세스를 하는 이런 구조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하드 드라이브 별로 크지 않지만 생각보다 아주 정밀한 그런 장치예요. 그 정밀도가 뭐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 정도 정밀도면 우주선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구태여 비교를 한다 그러면 지면에서 한 1mm 정도 떠서 25초에 한 번씩 지구를 돌면서 땅 위에 나 있는 플리페 개수를 세는 정도,
그런 정도로 작동하는 어떤 장치가 있다면 그걸 줄여서 만약에 손바닥에 올려놓는다면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하드 드라이브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 드라이브는 레코드 턴테이블이랑은 다르게 헤드를 이렇게 띄웠다가 내렸다는 그런 메커니즘이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드 드라이브 이 디스크를 회전을 시키면 그 회전하는 그 주변에 공기의 흐름이 생기고 그 흐름 위에서 이제 딱 헤드를 날개처럼 얹어 놓으면 그 위에서 떠서 다니는 이런 형태로 이제 헤드를 띄워서 이 표면에서 이제 데이터를 쓰긴 하는데 아무래도 저장 밀도를 높이려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그 높이에서는 이 한계치가 있어서 이제는 더 가깝게 디스크 표면에서 더 가깝게 헤드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전에는 공기를 쓰다가 이제는 헬륨을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디스크 표면에서 이 뜨는 그 헤드의 높이가 예전보다 더 낮아졌는데 그 낮아지는 높이가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5나노미터 정도가 되고요. 수치로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때 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DNA 두 가닥을 딱딱 쌓아 놓으면 나오는 높이가 한 5나노미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하드 드라이브는 그 5나노를 비행기 날개처럼 뜨면서 저 헤드가 저 표면을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읽고 쓰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읽고 쓰는 그런 장치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정밀해요. 그래서 절대 충격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하드 드라이브가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정밀했냐면 그런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 IBM이 예전에 처음에 하드 드라이브를 개발했을 때 한 오메가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약 70년이 좀 안 되는 지금에 와서는 22테라짜리 드라이브 하나에 3.5인치 드라이브 하나에 22테라의 용량이 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 좀 안 되는 그런 시간 동안에 용량이 440만 배 정도 늘어나게 됐죠. 아주 많은 이런 발전이 있었어요. 하드 드라이브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기술 말고도 되게 재미있고 신기한 기술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하드 드라이브를 작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동이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열이에요. 그 진동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하드 드라이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진동을 인식을 하는 그런 센서가 있어요. RV 센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외부에서 진동이 들어오면 저 센서가 진동을 인식을 해가지고 헤드의 움직임한테 그 반영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진동이 들어오더라도 제 위치를 바로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센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드 드라이브를 여러 개를 사용해야 되는 뭐 나스라던가 일반 스토리지, 기업형 스토리지들은 저런 센서가 아주 중요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관절이에요. 하드 드라이브 헤드는 이렇게 하나의 관절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이것도 또 미세 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관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깨 정도의 위치에는 그 보이스 코일 모터라고 하는 모터로 작동을 하는데 관절이 생겼어요. 이렇게 딱딱 팔꿈치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관절이 이렇게 생겼죠, 이 자리에. 그런데 이걸로도 좀 모자라니까 이제 손목 정도 되는 위치에 관절이 또 생겼어요. 관절이 옮겨갔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실제 사진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노란 부분, 이 노란 부분이 바로 관절이에요. 그래서 저 소자는 앞전 소자라고 하는 피에조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실생활에도 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라이터나 가스레인지 팍 하고 치면 이제 딸깍하는 소리가 나죠. 저 소자는 충격을 가하면 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망치로 꽝 때리면 전기가 나서 그게 이제 불이 붙는 게 라이터인데 반대로 전기를 가하면 모양이 변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양이 변하는 걸 가지고 스피커도 만들고 우리 전자시계 삑삑 소리 나는 거 컴퓨터 켰을 때 삑삑 소리 나는 게 전부 다 피에조로 되는데 그걸 가지고 미세하게 제어를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관절로 작동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저 관절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세밀한 그런 트랙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지금 보시면 이제는 그 관절 하나로도 모자라서 이제 두 개가 생기는 저런 형태의 그런 액추에이터가 이제 개발이 됐고요. 그럼 이제 혹자들이 이쯤에서 생각을 하시죠. 야, 그거 이렇게 관절이 많아지면 장애율도 높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스마트폰에 처음에는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카메라가 두 개가 되고 카메라가 세 개가 됐지만 우리가 그 카메라 때문에 장애가 많이 날 거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제 광각도 되고 접사도 되네. 그냥 사용만 하면 그런 정도. 하드 드라이브도 똑같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런 기술들이 막 더해져서 지금의 하드 드라이브를 작동을 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온도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능을 떨어뜨리는 그 요인. 그래서 하드 드라이브 헤드 쪽 액추에이터 안에는 저렇게 온도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는 하드 드라이브 안에서 이게 자기가 적정 온도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늘 감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드 드라이브 끝에는 또 히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히터가 평상시엔 켜져 있죠. 그래서 이제 하드 드라이브 온도가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 소자들이 다 팽창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5나노 뭐 이런 높이가 있는데 적정 높이보다 더 가까워진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대로 종당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럴 땐 이 히터를 끄게 되고 히터를 끄면 또 이제 저 헤드가 또 수축을 하고 수축한 만큼 더 뜨고 이래서 이제 아주 미세하게 이 높이를 제어를 하는 이런 메커니즘도 저 안에 또 들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지금 이거는 헤드를 옆에서 본 모습인데 이거를 뒤집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헤드라고 알고 있었던 이 부품은 사실은 슬라이더라는 이름의 그런 부품이고요. 헤드는 요 끝에 아주 조그맣게, 아주 정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라이더를 한번 크게 봐볼까요? 자, 오른쪽에는 이 슬라이더를 63배로 확대를 한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바닥에 좀 이상한 패턴들이 있는데 이 패턴은 공기 위를 지나다닐 때 얘를 좀 더 안정적이고 알맞게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작동을 해주는 그런 패턴이고요. 요 끝에 보이는 이게 바로 이제 그 실제로 데이터 읽고 쓰는 그런 소자랄까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시 보면 읽는 부분, 쓰는 부분, 그리고 히터 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아주 세밀하게 이제 들어있게 되고요. 그냥 이렇게 보면 또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제가 또 사진 한번 준비했습니다. 사진 지금 보시는 거는 개미 사진이에요. 25배로 확대한 개미 사진이고요. 그 옆에 똑같이 25배로 확대한 슬라이더의 사진입니다. 이거를 제가 10배씩 한번 확대를 해보겠어요. 지금 보시면 겹눈 쪽이랑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읽고 쓰는 그 소자 쪽을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겹눈이 좀 이제 크게 보이게 됐고 이쪽은 좀 더 커진 그런 소자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250배 배율인데 이걸 한 번 더 10배 더 확대를 한번 해보면 겹눈의 요만큼, 그다음에 요 자리를 한 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겹눈에 뭐 털도 보이고 여기 잘 보시면 조그만 조그만 점 같은 게 하나 보이고 있죠. 이걸 다시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확대를 해서 25,000배로 확대를 하고 나면 그때는 한 이런 정도로 보이게 될 거고 이제서 보이는 이 점, 이 하얀 점, 이게 하드 드라이브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쓰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이 폭이 한 10나노미터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제 2008년도에 당시에 있었던 그런 하드 드라이브 헤드를 가지고서 찍었던 그때 자료예요. 지금은 이거보다 더 발전했겠죠. 그래서 하드 드라이브 헤드는 역설적이게도 아주 첨단 고도의 반도체 기술로 만들게 됩니다. 반도체로 해야 이런 정도의 정밀도를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더 저렴하고 더 큰 용량을 저장하고 싶을 때에는 자기 디스크 위에다가 자화된 패턴을 쓰는 거고 더 빠른 응답, 용량은 더 작지만 더 빠른 응답 속도를 얻게 되는 그런 저장소가 필요할 때는 그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그냥 셀에다가 데이터를 읽고 쓰는 그런 형태의 SSD로 만든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하드 드라이브도 이런 반도체, 첨단의 반도체 기술이랑은 사실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뭐 그런 정도의 저장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헤드가 기록을 하는 그 데이터의 패턴의 폭 한 얼마나 될까요? 그거 뭐 CPU나 뭐 이런 뭐 낸드라던가 램 정도의 폭 정도는 안 되지만 우리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칩셋이든가 이런 것들 그거에 비해서 하드 드라이브가 기록을 하는 데이터 패턴의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생각보다 하드 드라이브가 기록을 하는 게 그만큼 그래서 왠지 하드 드라이브는 뭐 기계로 만드는 거니까 반도체로 작동을 하는 그런 뭐 램이나 낸드에 비해서 뭐 좀 뭐 떨어지는 거 아니 이런 정도가 아니죠. 하드 드라이브도 모양새만 달랐지 사실 뭐 반도체랑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크게 이제는 발전을 했어요. 자, 이런 하드 드라이브가 아까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 말고 이제 또 다른 게 있어요. 지금 하드 드라이브는 저장 밀도가 지금 이제 거의 임계치에 다다랐어요. 아까 22테라짜리 하드 보셨는데 디스크 한 장당 2.2테라고 이걸 10장까지 쌌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임계치에 다 달았는데 이걸 더 넘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저장 밀도 높여야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 그 임계치라서 이제는 색다른 기술의 어떤 기술이 발달이 됐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열 자기 기록 방식. 예전에는 그냥 자화만 시켰는데 이제 그걸로 모자라니까 레이저를 쏴서 그 데이터가 기록되는 면의 면적을 더 좁히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기존에는 한 면당 이제 1.1테라 정도 됐는데 이제는 한 7테라바이트 이상까지도 이제 데이터의 저장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곧 뭐 24테라에서 30테라 정도 되는 하드 드라이브가 이제 곧 시장에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기존이랑은 다른 가열 자기 기록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형태의 데이터 기록 방식이 적용이 됐구나. 이런 정도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할 것 같아요. 그럼 용량은 이렇게 느리고 있는데 성능은 어떨까요? 성능, 데이터 입출력 성능. 용량이 커지는데 넣는 성능이 뭐 느리다 그러면 그것도 되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예전에는 하드 드라이브 성능을 높이려면 그냥 디스크를 빨리 돌리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5,400바퀴 돌리던 거를 7,200바퀴를 돌리게 되고 그걸 다시 10,000바퀴, 15,000바퀴 이런 식으로 높이게 됐는데 이걸 빨리 돌리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진동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편심도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7,200rpm으로 거의 고정을
시켰고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하드 드라이브는 그 안에 디스크가 여러 장이 겹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헤드가 2배로 장착이 되는데 헤드가 뭐 10개가 됐건 20개가 됐건 걔네들은 한꺼번에 작동을 하는데 동시에 읽고 쓰는 헤드는 어느 한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만 작동을 해요. 헤드가 20개가 있다고 20개가 동시에 읽고 쓰는 이런 게 아니라 20개가 있지만 그중에 한 헤드만 작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연달아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작동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마크 2는 이 하나로 움직이는 20개의 헤드가 하나의 팔에서 달려서 한꺼번에 2인 3각 경기하는 것처럼 작동을 하는데 이거를 반 잘라서 2개로 나눠서 개별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렇게 되면 동시에 이제 데이터를 2가지 정도로 이제 읽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읽고 쓰는 성능을 이론적으로는 최대 2배까지 늘릴 수가 있고 사실은 뜯어보면 물리적인 하드를 딱 2개 붙여놓은 거랑 완전히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이런 드라이브 기술을 또 이미 다 개발은 끝났고 이제 양산을 해서 실제품에 이제 적용을 하고 이제 코어 시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드라이브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드 드라이브가 그렇게 뭐 SSD에 비해서 뭐 이렇게 떨어져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나름의 어떤 가치와 용도를 하는 그런 형태의 저장 매체이고 대용량 관점에서 볼 적에는 여전히 그 어떤 그 가치나 위치를 확보를 계속할 것 같아요. 이런 드라이브들을 기술을 가지고 저희 시게이트가 이제 그 동안에는 그 세계 유수의 IT 제조사들한테 하드 드라이브는 물론이고 이제 스토리지까지 저희가 공급을 해왔어요. 하드 드라이브, 기업용 하드 드라이브의 과반 이상은 저희 시게이트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어떤 하드웨어를 사용을 하던 어떤 솔루션을 사용을 하시던 그 데이터들 중에 절반이 훨씬 넘게는 저희 시게이트 하드에 이미 담겨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게이트가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저희 시게이트 자체 브랜드로 스토리지 제품을 출시를 해서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게이트 브랜드가 좀 낯설 수 있어요. 아마 꽤 많은 분들은 시게이트가 뭐 스토리지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이름은 낯설 수 있겠지만 그 저희 제품은 뭐 다른 회사에 그 상표를 달고 있을지언정 이미 꽤 오랜 시간부터 많은 고객사의 전산실에서 꽤 오랫동안 운영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안정성 하나만큼은 여전히 입증이 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시게이트는 그냥 단순하게 모듈형 구성 방식으로 되어 있고 모델명도 되게 직관적이죠. 하드 드라이브를 사용할 때는 엑소스라는 이름을 쓰고요. 그래서 이제 2U 크기의 24개 드라이브가 장착이 되냐, 12개냐, 84개냐, 5U에 84개냐, 아니면 4U에 106개냐 이런 정도가 있고요. 만약에 저 하드 드라이브 대신에 SSD를 장착을 하게 되면 그때는 나이트로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올플래시 어레이를 구현할 수도 있어요. 저런 올플래시 어레이에 레이드 컨트롤러를 장착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센 스토리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 SAS 인터페이스 모듈을 달게 되면 보편적으로 말하는 막디스크, JBAS을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 빼버리고 X86 서버를 장착을 하게 되면 그때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스토리지형 서버를 대신 이중화된 형태의 스토리지형 서버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버를 하게 되면 요즘에 어떤 트렌드가 됐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어떤 솔루션을 얻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아주 큰 다양성을 갖추게 되는 그런 스토리지인데 그런 솔루션을 위한 아주 강력한 그런 플랫폼이 돼요. 이런 시게이트가 이제 최근에 이제 컨트롤러를 신세대 차세대 컨트롤러를 발표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CPU, AP라고 부르는데 아이폰 4부터 애플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그 AP를 개발을 해오고 있잖아요. 뭐 바이오닉 시리즈라고 하고 A 시리즈 그 AP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 시게이트도 자체적으로 이제 스토리지의 가장 핵심인 그런 칩 레이드 에이직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6세대 컨트롤러부터 장착을 하게 됐고요. 그 결과 이전 세대 5세대 대비의 한 2배 정도까지의 성능을 이제 확장을 이제 이루게 됐는데 이번에 나오면서 좀 재밌고 독특한 그런 기술이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ADR, 오토매틱 드라이브 리제너레이션, 자동 드라이브 치유 기술이죠. 재생 기술이 포함이 됐어요. 어떤 재밌는 기능이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하드 드라이브의 용량을 늘리려면 기록 밀도를 높이거나 아까 해머 같은 그런 식으로 아니면 디스크를 많이 쌓거나 근데 디스크도 이제 쌀 만큼 쌓갖고 더 이상 쌀 수가 없어요. 이제 저장 밀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느리게 되는데 그러면 한 표면당 대충 한 1TB 언저리의 용량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드라이브가 장애가 나면 대부분 저희는 이제 하드 드라이브를 이제 생산을 하고 이제 그거를 재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빤히 아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느 한 면 내지는 한 헤드에 장애가 많이 나요. 그렇다고 그러면 헤드 하나에 장애가 났다고 해서 이 드라이브를 통째로 교체를 하고 리빌딩을 다시 거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 해서 이제 나온 게 그러면 한 면 죽은 면만 그냥 빼버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95%의 영역은 그냥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하는 이제 이런 생각에 이제 도달하게 됐고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제 드라이브 재생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은 화면에 장애가 났다, 헤드 하나가 죽었다 그러면 걔 빼버리고 난 나머지 95% 영역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기존에는 레이드 그룹에 편입을 시키는 이런 형태로 작동을 하는 기능이에요. 물론 선택사항입니다.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은 통상적인 레이드랑 같이 작동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제공하는 어댑트라고 하는 그런 이레이저 코딩 기반의 드라이브 데이터 보호 기술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같이 연동을 해서 이제 작동을 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뭐 엔지니어 방문이 어렵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구태여 그 안에 들어가기 좀 제한된 상황에서는 한 번쯤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저희 시게이트만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들이 이제 많이 각광을 받으면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스토리지는 예전에는 스토리지의 성능을 막 높일 때에는 컨트롤러 디자인을 되게 잘하고 막 그런 것들을 엄청 개발을 함으로써 이제 스토리지 성능을 많이 뽑는 이런 식으로 아주 대표적인 게 뭐 EMC의 시메트릭스 같은 컨트롤러가 감히 대칭적으로 볼륨 액세스하는 그런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그런 기능이었죠. 그런 기능들로 이제 하드웨어 기반으로 이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저장 장치는 그냥 원시적인 형태 그냥 저장소 그만큼만 저장을 제공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그런 기능들은 소프트웨어로 다 대응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드웨어 개발을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인 연동을 더 많이 하는 그런 특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이밭의 활용도가 전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제이밭은 문제가 있어요. 쓸 때는 그냥 가장 많은 대역폭, 가장 저렴하게 용량을 확보할 수가 있지만 장애가 났을 때 그 대응이라든가 관리 관점에서 볼 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희는 이제 그런 초대용량 그 제이밭에다가 레이드 기능이랑 관리 기능을 같이 탑재를 한 그런 코볼트라고 하는 조금 독특한 형태. 다른 말로는 인텔리 제이밭 내지는 서버용 2페타짜리 외장 하드 같은 하지만 엄청난 대역폭을 갖고 있는 그런 외장 하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유 크기긴 한데 저기 네이티브 용량 기준으로 2.3페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2.3페타 그런 정도 용량으로 한 통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기상청에는 러스터 솔루션에 이제 이게 들어가서 이제 중소기업을 위한 그 3D 렌더링 솔루션에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초당 30GB 정도의 입출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구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코볼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ADR 기능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된 드라이브도 같이 있어서 드라이브 교체를 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유출을 염려하시는 그런 정부나 이런 그런 고객들이 있는데 애초부터 암호화된 드라이브여서 뭐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을 정도로 데이터 이런 유출이 아주 원천적으로 방지가 되고요. 자, 이쯤에서 이제 저희 셰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하드 드라이브에서 진동이랑 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뭐 드라이브를 뭐 한 10개, 뭐 20개 요 정도 넣는 경우에는 뭐 그냥 그런 대로 작동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OEM으로 하드 드라이브를 공급을 할 때에는 그들의 하드웨어에서 이 하드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테스트를 잘 하고 거기에 대한 알맞은 가이드라인을 잘 해줍니다. 근데 이 드라이브들이 점점 많아져서 뭐 수십 개가 되고 뭐 50개, 100개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이쯤 되면 공기가 지나다니는 흐름으로 인한 진동, 냉각 팬이 돌면서 발생을 하는 소리, 뭐 거기서 팬 진동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옆에 있는 하드 드라이브가 보내는 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상황이 되고 나면 드라이브 10개, 20개 정도에서 작동하는 환경이랑 아주 크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고밀도 스토리지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기술이 생각보다도 엄청난 기술이 많이 필요한 걸 저도 여기 와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적에는 지금 보시는 이 코볼트 샤시는 그냥 봤을 때는 뭐 그냥 드라이브 106개 껴지는 그런 샤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래 보여도 정말 많은 특허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안에 공기가 흘러다닐 수 있는 길도 포함이 되어 있고 옆에 있는 드라이브에 대한 진동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던가 뭐 온도를 제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어서 저쯤 되는 고밀도 샤시는 사실상 시게이트가 세상에서 하드 드라이브를 가장 잘하는 제조사인데 그런 제조사가 만들어낸 고밀도 스토리지. 그래서 이거는 하드 드라이브가 이렇게 많이 장착이 되고 나면 얘네들이 작동을 할 때 성능이 되게 떨어질 개연성이 되게 높아져요. 열도 많이 나오고 진동도 나오게 되면 운영은 되는데 성능이 떨어지는 이런 거.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볼 적에는 아주 어떤 임계치 이상의 성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형태의 초고밀도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잠깐 아까 얘기했었던 AP죠.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인데 X86 서버가 2개가 장착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어플리케이션용 플랫폼이고요. 여기에 어떤 솔루션을 얻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능이나 성능이 아주 이제 크게 다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사례로 저희가 3가지 정도의 솔루션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OS 넥서스가 있어요. OS 넥서스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백엔드 스토리지를 구성을 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솔루션, 바로 셉입니다. 셉이에요. 그리고 오라클에서 자사의 데이터베이스라던가 이런 그 DB 백업을 할 때 쓰는 파일 시스템, GFS죠.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이 솔루션을 탑재를 하게 되면 그땐 그 저희 AP에서는 그 노드 두 개에서 HA 기능을 하면서 여러 대의 노드인 경우에는 또 그리드로 하나의 논리적인 스토리지를 만들게 되고, 요즘에는 NAS죠. 파일 스토리지, 그 다음에 센 스토리지, 블록 스토리지,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한 시스템 안에서 같이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알려져 있는 이런 개방형 그런 스토리지 솔루션 기반으로 작동이 돼 있어서 이미 안정성도 많이 입증이 돼 있고, 셉이 정말 강력하고 좋은 솔루션인데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거를 핸들링을 하기가. 그래서 이제 뭐 레딧 같은 업체에서도 전문 업체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셉 솔루션을 좀 더 쉽고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관리 화면이나 이런 것들이 얹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S 넥서스 같은 솔루션을 쓰게 되면 생각보다 손쉽게 이런 소위 말하는 백엔드 스토리지 환경을 구현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그 셉으로도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구현할 수가 있겠는데, 셉의 기본적인 컨셉은 백엔드 스토리지예요. 그 백엔드 스토리지의 일부를 오브젝트 스토리지 구현하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진짜로 커다란 저장소, 그 인터넷 환경에서 HTTP REST 인터페이스를 갖고 데이터를 거의 무제한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를 혹시라도 만들고 싶을 때 직접 클라우드에 있는 스토리지 쓰지 않고 만들고 싶을 때 선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온프레미스 오브젝트 스토리지 솔루션,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솔루션이 바로 클라우디안이에요. 그래서 클라우디안은 S3 호환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뭐 이거는 아주 물론 이제 뭐 히타치라던가 EMC 같은 데서도 퀀텀 같은 데서도 자사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솔루션이 다 있어요. 그 제품들도 여전히 다 그 나름 충분한 완성도를 갖춰서 이제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유연성 관점에서 볼 적에는 특정 하드에 그렇게 얽매이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라이센싱 체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가장 자유도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리고 가장 큰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API입니다. 나스나 뭐 우린 블록 스토리지는 우리가 사용자 눈에 그냥 보이니까 그냥 심지어는 매뉴얼로 가서 봐도 되는데,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어찌됐건 간에 레이스트를 써서 S3라고 하는 레이스트 API를 써가지고 질문을 쿼리를 날리고 응답을 받아오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개발 과정이 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개발 과정을 완전히 다 축소할 수 있는 그런 API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DDP 솔루션입니다. 보통 파일 공유를 할 때는 NAS를 많이들 쓰시죠. 근데 NAS는 다 편한 대신에 어찌됐건 간에 이더넷 오버헤드 때문에 성능이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적에는 이 헤더 하나로 그 밑에다 저희 스토리지 용량을 확장을 하는 경우에는 센 기반으로 파일 공유 솔루션을 라이센스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솔루션이에요. 찾아보면 생각보다 주옥 같은 그런 솔루션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미 좋은 솔루션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뭐 적당하게 찾아본다 그러면 아주 효율적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이 많이 있고, 저희 시게트랑 같이 다 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물리적인 솔루션 말고 저희는 또 이제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안 하는 것들은 좀 지나치고 이제 좀 더 치중을 하고 있는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라이브 모바일은 엣지 환경, 선박이나 차량 같은 엣지 환경에서 데이터를 좀 더 안정적으로 옮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예요. 구매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한 달에 얼마씩 내는 서비스이고요. 그래서 외장형 디바이스라던가 외장형 스토리지 형태로 제공이 되는 이런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완성이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어요. 아무래도 하드 드라이브를 만들다 보니까 아주 손쉽게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전략이라는 걸 써서 기존에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옆에 써서 이제 저희가 용량만 제공하는 그런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런 걸 왜 만들었냐?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사례인데, 자 보시면 저장만 할 때 용량이었었어요. 액세스 안 할 때죠. 인터넷 가서 보시면 보입니다. 저장만 했을 때 용량이에요. 그럼 저장을 하고 사용을 하면 어떠냐? 사용료가 붙겠죠. S3 커맨드를 날릴 때마다 비용이 과금이 되는데, 그런 과금들 그 중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건 바로 이 송신 비용입니다. 인터넷으로 내보낼 때 심지어 더 비싸요. 사용료보다 훨씬 더 비싸죠. 이런 거를 저희 시게이트는 이제 테라바이트당 $9 요금, 하지만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물론 이제 컴퓨팅 서비스가 없으니까 뭐 다른 것들 거기서도 쓸만하지만 단순하게 저장만 하고 이제 회신 반환만 해주는 그런 거라 그러면 충분히 경쟁력 있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생략을 할게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이제 DR로 구성하는 이런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또 오프라인으로 그 소산되어 있는 연구 보관된 테이프, 연구 보관된 아카이브 데이터를 클라우드 업로드를 해주는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테이프가 만약에 손상이 돼서 뭐 읽혀지지 않는다? 그럼 그거 복원까지 해서 업로드를 해드려요. 저희 라이브 클라우드에 올리시면 제일 좋지만 뭐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있을 테면 거기다도 업로드가 가능하고 원한다면 저희 스토리지에다가 내려서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시게이트는 다양한 형태의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 시게이트는 뭐 하드 드라이브라던가 SSD를 그 제조를 하는 그런 디바이스 제조사로는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스토리지까지 만든다는 거는 아마 이 중에서도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일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게이트가 앞서 보셨던 이런 디바이스랑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이런 서비스까지 한다는 거는 꽤 많은 분들이 아마 처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되게 완성도가 높은 솔루션들이 많이 있지만 한 발짝 뒤로 떨어져서 보신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만 가지고서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세상이 꽤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실 때는 기존에 운영을 하시고 도입을 하시는 그런 예산보다 훨씬 더 낮춰서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 번쯤은 저희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 부스 들러서 한 번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저희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